세상엔 두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면의 소리, 환경의 소리. 환경의 소리는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부모님도 가난하고 돈도 없고 공부도 안 했던 애가 뭐 감동을 만드는 일이 그게 네가 말이 되니? 근데 제 내면의 소리는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지 못한 걸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삶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독립이 있고 해방이 있거든요.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8.15 해방이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독립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형태적으로는 식민지에서 나왔는데 주체적으로 내가 없으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대국에 의해서 나눠먹기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슨 민족에 대한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얘기하고도 똑같거든요. 자, 내가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해방됐다 해요. 그런 관계에서 선생님이 되게 힘들어하던 관계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진정한 독립을 하려면 선생님 내면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게 경제적인 힘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힘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키우지 못한 채로 관계에서에만 해방만 되면 더 혼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오히려 남편분이 전에 그렇게 해주실 때는 야, 자기야 이거 좀 사, 그거 해, 내 말 들어. 그 짜증나지만 그 말 들으면 보통 괜찮고 나쁜 일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선생님은 내가 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좀 주체자가 돼서 살고 싶은데.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주체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안전빵으로 갈 것이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남편분께서는 안전을 선택하신 거겠죠. 근데 그 이유가 또 아마 어쩌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남편분 아버님의 연령대가 뭐 한 60대 중반 되시나요? 참 그러면 사실 60대 중반이신 남성 대한민국 남성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권은 안정적 삶을 만드는 거거든요. 위험하지 않고. 왜냐하면 보통 전쟁이나 뭐 민주화 시대나 막 이런 되게 혼란하고 어려운 때를 많이 경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사실은 사랑도 아니고요. 자기의 색깔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안정과 안전이에요. 근데 세상은 변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불안정한 세상은 아니고 불안전한 세상도 아니에요. 일부 그런 게 있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아니면 아버님 스스로에 대한 삶을 지키고자 하는 전에 뭔가 당신 삶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너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 당신께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안전인 거죠. 그래, 당신의 색깔을 좀 찾아봐. 당신 나 때문에 고생했어. 틀려도 이젠 당신이 세상으로 걸음마를 해봐. 내가 뒤에서 지원해주고 응원해줄게.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은 이제 이상적이죠. 그렇지만 남편분이 이런 얘기가 서로 이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생님은 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살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주말 부부를 하신 건 되게 좋은 기회를 맞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일날 선생님의 그걸 좀 키워보세요.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러면 남편분 돈을 조금씩 이렇게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건 없던 일로. 그냥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 독립, 그리고 사회적 독립. 이렇게 해야 연합도 더 잘 돼요, 남편분하고. 안 그러면 자꾸 우리는 돈을 주는 그 주체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정말 인생의 두 번째 그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는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에는 어떤 남편분만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다. 모든 게 불안정한 세상에서 성장하셨고 그런 사회적
가정적 배경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안전하고 무탈하고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하게 가시는 그것을 이제 사랑의 관계의 우선으로 만드신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선생님도 얘기를 한번 하셔야죠. 여보, 뭐 내가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까지 왔다. 그런데 내가 또 좀 살아보니 삶이 안정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대단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는 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조금씩 내가 이렇게 뭐 당신을 떠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나도 내 이름을 좀 찾고 내 그걸 하면서 당신하고 이렇게 같이 그 관계를 원한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이걸 동의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렇게 계속 살기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고 나한테 여기를 좀 해주라. 이렇게 차분하게.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고맙다고 해야 돼요. 여전히 당신이 가정에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서포트를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내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햄버거 기법이라고 해요. 칭찬과 인정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다시 칭찬과 인정을 하고. 네, 남편하고 맥도날드 가셔가지고 이렇게 잡수면서 칭찬과 인정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중하게 하고 다시 또 칭찬과 인정을 하고 그게 협의가 안 된다면 그땐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걸 명확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전 여성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가족하고 잘 지내고 남편하고 잘 지내려면요. 저는 자기 이름으로의 순수 사랑의 파일을 10% 20%는 갖고 있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냥 내 이름으로서의 내 사랑. 내 이름이라는 게 뭐죠? 부모가 소망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면 나이 먹고 성인이 되어서 내 이름은 뭐예요? 내 소망이에요. 난 뭘 원하지? 난 뭘 의미 있어 하지? 나는 뭘 가치 있어 하지? 나는 무엇을 흥미로워하지? 전 그게 자기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난 뭐의 대가를 치를 만한 애정을 느끼지? 내가 사랑하는 그 분야는 뭐지? 그게 자기의 이름으로서의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없으면 상대적으로 인간은 풍선 효과가 벌어져서 남편이나 아이에게서 내가 나로서 받아야 할 몫을 더 받고 싶은 게 생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저 사람도 아이들도 커서 아이의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교집합을 이루는 건데 내가 이 아이의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하고 누구랑 사귀는지 뭐 했는지 너 사겨? 그 오빠? 엄마가 그거 손잡는 거 외엔 안 된다고 그랬어. 엄마 속이려고 하지 마. 엄마는 네 눈 보면 딱 알아. 엄마 너 낳아서 키운 사람이야. 알았어?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I love you. 이런 무서운 엄마들이 있다. 왜요? 나로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저 행성을 훨씬 인정해 주거든요. 그걸 인정해 줘야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친구처럼 와서 서로 얘기하는 거죠. 안 그러면 부모로서의 예의만 지키고 점점 멀어지려 갈 겁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근데 그 살아서 안 봤다는 거는 관계가 막 싸우고 안 좋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뭐 소원, 저희 집도 사실은 평상시에 싸우진 않지만 누나들하고 뭐 연락을 하거나 형하고 연락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근데 그래도 사실은 뭐 결혼도 아니고 당사자의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에 장례식장에 형제로 친형제로서 안 오는 거는 사실은 보통의 일은 아니잖아요.
보통의 그 관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연이 되게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언뜻 이해되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 공업고등학교를 나왔고 이제 어려서 제가 음악에 대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영화 미션을 보고.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노크가 찾아왔고 음악을 하고 감동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영화 시스텍트를 보고 저렇게 어두운 곳이 어떤 음악하는 사람이 와서 되게 밝게 지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삶이 저에게 노크했던 첫 기억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엔 두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면의 소리, 환경의 소리. 근데 환경의 소리는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부모님도 가난하고 돈도 없고 노동자의 집안에다가 평생 피아노를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시골에서 뭐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고 공부도 안 했던 애가 갑자기 무슨 영화 2편 보고 뭐 감동을 만드는 일이 그게 네가 말이 되니? 이런 환경의 소리가 막 있어요. 다 맞는 소리잖아요. 근데 제 내면의 소리는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지 못한 걸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삶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성공하라고 했냐? 반응하라고 했지. 너는 왜 자꾸 그 결과치를 갖고 얘기하려고 그러니? 그리고 삶의 후회가 되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나이 먹고 후회가 되는 건 언니들하고 화해하지 못한 걸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화해하려는 어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좀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나서 지금은 이제 불편하시면 하실 필요가 당연히 없고 내 마음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뭐 책도 보고 그런 시간도 갖고 여행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박자박한 여유가 생길 때 언니 근데 나는 아무리 우리 가족이 서로 소원하지만 그래도 친형제가 죽었을 때는 와서 그래도 조금의 애도를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섭섭하고 속상하고 내가 동생이지만 언니들을 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내가 할 말들을 그걸 이제 화나서가 아니라 이제 그 화의 불꽃이 사라져고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이렇게 예의 있게 또 한국 사회는 또 동생으로서 내가 아무리 70이 돼도 동생으로서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너는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나도 살기 바쁘니나 그냥 저 어렸을 때부터 저것이 그냥 언니들한테 싸가지 없이 그냥 할 말 못할 말 하고 저 이러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내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내 할 바를 다 했으니까. 근데 내 할 바를 다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는 거지 화해하지 못한 게 후회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삶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작년 11월 25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근데 상대적으로 큰 슬프지만 큰 슬픔으로 제가 너무 후회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미안하다고도 하셨고 제가 아버지를 안아준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보통 엄마하고만 안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준 적이 없고 제가 먼저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됐어요. 그건 마치 군대에서 이병이 장군님한테 장군님 수고하신다 너무 화이팅 컴온 타령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근데 제가 엄마하고 안고 아버지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 있는 쪽으로 가서 제가 아버지를 딱 안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게 기억이 남을 것 같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이 맞았어요. 심지어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제가 그 남자를 안았을 때 이 남자가 매우 매우 긴장하는구나. 두 번째, 평생 매우 힘든 일을 한 사람의 몸이구나. 그게요, 그냥 제 세포에 각인이 될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싹 이렇게. 전 그래서 아버지를 한번 안아봐서, 아버지가 지금 추모공원에 계시지만 훨씬 덜 슬퍼요. 그러니까 삶은 우리에게 완성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반응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반응을 즉각 하시라 추천하고 싶지 않고, 마음의 힘을 쌓아놓고 하셔라. 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오빠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래야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덜 슬프고, 그래야 덜 아쉽고. 근데 우린 자꾸 너무 성공, 완벽한 끝의 결과물, 아이들한테도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무언가의 결과치를 이루기 전까지 나는 가치가 없고, 그러다가 내가 뭘 잘못하고 실망하고 실수하고 나한테 실망이 되면 난 존재의 가치가 없으니까 나 같은 애는 버려서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싶고, 그런 오류적 사고의 세상에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열매를 맺지 않아도 나무라고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다 열매를 맺어야만 나무는 아니거든요. 열매를 맺지 않아도 뭐라고요? 나무다. 시인 김창옥. 오늘의 결론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8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뭐 아버지는 술, 담배를 다 하셨어요. 힘든 노동 일을 하셨고. 제가 사는 시대는 의학이 좀 더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90세 산다고 칠게요. 그럼 전 40년 남았거든요. 인간은 3분의 1의 시간을 잡니다. 그럼 저에게 이제 오롯하게 남은 시간은 30년 전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유머를 던지고 허그를 하고, 인간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절대자가 내일을 약속한 인간은 아무도 없고, 항상 그 기준점에서 삶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은 나에게 남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나를 보는 거죠. 이건 문학이 아니라 과학이거든요. 현상학이고. 이건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실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과 생명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걸 한번 생각하고 이 기준에서 이 힘든 일을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혼자 있어야 할 공간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되면 그때는 홀로 서서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 거죠. 나도 이럴 때는 누군가에게 격려와 지지를 받고 싶다 라고 하는 때가 저에게도 있는데요. 그런 분이 그런 상황이 되시면 김창옥 TV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매달 1회 열리는 강연 그리고 강연 토크 콘서트입니다. 1부는 매달 새로운 주제로 강연을 하고요. 2부에는 그 강연에 대한 관객들의 질문, 그리고 또 새로운 주제로 제 강연, 그리고 그 강연에 대한 관객들의 또 다른 새로운 질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통에 대한 목마름이나 소통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또 소통에 대한 훈련을 하시길 원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강연 토크 콘서트입니다. 언젠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